칠흑 같은 산소, 길을 잃은 선비에게 건네진 시퍼런 빛깔의 밥상. 허기를 채우려던 선비는 밥을 먹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리며 산송장이 되어버립니다. 헌데 이 잔인한 독살 시도가 사실은 선비의 목숨을 구하려는 과부의 처절한 사투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죽어야만 살 수 있었던 그날 밤의 기이한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중기, 외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나라는 혼란스러웠고 민심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문을 일으키고 부모의 이름을 빛내려는 젊은 선비들은 여전히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생도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생은 23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의 양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학문을 중시하는 집안이었지요. 이생은 어려서부터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서당 훈장은 그의 글을 보고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생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책 속 세상에는 밝았지만 현실의 험난함에는 어두웠습니다. 세상 물정을 잘 몰랐습니다. 상인이나 나그네의 말 한마디에 쉽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했습니다. 혼자 한양까지 가는 길이 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갈 사람을 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큰 길을 따라가면 안전하다고,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드는 계절이었습니다. 이생은 책보따리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은 대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심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생은 힘차게 걸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첫날은 순조로웠습니다. 큰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다른 나그네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저녁에는 주막에서 잤습니다. 이틀째도 별일 없었습니다. 날씨가 좋았고 길도 험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이생은 길목에서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사내는 4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짐을 많이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인처럼 보였습니다. 사내가 이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생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내는 지름길을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을 하나만 넘으면 이틀은 단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큰 길보다 훨씬 빠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생은 망설였습니다. 산길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자신도 늘 그 길로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저 사람이 적어서 외로울 뿐이라고 웃었습니다. 이생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틀을 단축한다는 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만큼 빨리 한양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내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다닌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길이 희미해졌습니다. 나무가 우거지고 바위가 많아졌습니다. 덤불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생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참을 들어온 뒤였습니다. 되돌아가자니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산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숲은 어두워졌습니다. 이생은 초조해졌습니다. 서둘러 걸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은 붉은 빛에서 보랏빛으로 다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산은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별빛마저 희미했습니다. 이생은 손앞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사이를 스치며 사람의 신음처럼 울었습니다. 이생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귀를 파고드는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짐승이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생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낯선 사내의 말을 쉽게 믿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산 위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되돌아갈 방향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생은 나무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밤을 여기서 보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추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환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불빛이 있었습니다. 바람에 꺼질 듯 말듯 위태롭게 흔들리는 등잔불이었습니다. 불빛이 있는 곳이라면 사람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생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바위에 부딪혀 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불빛이 선명해졌습니다. 건물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바위에 기대어 겨우 버티는 움막에 가까웠습니다. 이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이는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그녀의 표정에는 환대도 경계도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생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밤을 보낼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부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생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등잔불 하나만 희미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가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와 작은 상이 전부였습니다. 이생은 묘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약초 냄새 같기도 하고 습기 어린 흙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불은 약하게 타고 있었고 방바닥은 차가웠습니다. 과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생을 방 한 구석에 앉게 했습니다. 이생도 말을 걸기가 어려웠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과부의 표정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뒤 과부가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김이 오르는 흰밥과 검은 빛이 도는 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생은 감사했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헤매느라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밥상을 앞에 두고 이생은 망설였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음식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밥알은 묘하게 푸르스름한 기운을 띠고 있었습니다. 보통 쌀밥과는 색이 달랐습니다. 국에서는 역한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흙과 비린내,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썩은 향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생의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스쳤습니다. 혹시 독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이 과부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해치는 것은 아닐까? 이 외딴 산속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의심을 잠식했습니다. 이생은 기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는 쓰러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부가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외딴 집에서 쫓겨나면 얼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생은 결국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이상한 맛이 퍼졌습니다. 혀끝에 쓴맛이 감돌았습니다. 밥알을 씹자 텁텁한 느낌이 났습니다. 뭔가 섞여 있었습니다.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며 역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했습니다. 눈을 감고 계속 먹었습니다. 과부는 말없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밥을 절반쯤 비웠을 무렵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귀에서 위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퍽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혀가 굳어졌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팔다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이생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독이었습니다. 음식에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몸이 기울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시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이생은 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깊고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공포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이생을 덮쳤습니다.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걸까? 무슨 원한이 있기에?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질문할 수도 애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몸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의식만 또렷했습니다.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죽어가는 자신을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어둠이 그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과부의 입가에 스치는 미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웃음인지 슬픔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생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아니, 눈을 뜨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의식을 잃은 것인지 깨어 있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숨은 쉬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신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이생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죽음인가 생각했습니다. 의식만 남고 몸은 죽은 상태.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땅을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온몸의 신경을 발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기에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가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문풍지의 거대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이생은 깨달았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그 산에는 식인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흉포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혼이 붙은 창귀가 따라다니며 또 다른 희생자를 부른다는 괴담도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반드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집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냄새를 찾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코를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호랑이의 콧김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생은 공포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워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문을 긁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나무를 긁는 소리가 섬뜩했습니다. 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이생은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가 갑자기 재채기를 했습니다. 크게 한 번, 두 번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시 한 번 냄새를 맡는 듯 하더니 마치 썩은 것을 피하듯 발길을 돌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호랑이가 가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호랑이가 물러간 걸까요?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왜 포기한 걸까요? 하지만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의식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그 상태로 밤을 버텼습니다. 공포 속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되찾기를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생은 서서히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발가락도 조금씩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팔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혀도 풀렸습니다. 이생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일을 한 것처럼 피곤했습니다. 과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방 한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물 한 사발을 이생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생은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은 차갑고 달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과부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 집의 이야기를, 그리고 어젯밤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부의 남편은 사냥꾼이었습니다. 이 집은 원래 그와 함께 살던 곳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산을 잘 알았습니다. 짐승을 잡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1년 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색을 나섰습니다.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시신이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과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과부는 이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산을 내려가라는 권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거절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남편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남편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과부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캐서 팔았습니다. 간신히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을 죽인 그 호랑이가 이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집 주변을 돌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사람의 냄새를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과부는 조용히 숨어 있었고 호랑이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호랑이가 더 집요해졌습니다. 문을 긁고 벽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려 했습니다. 과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문이 부서지면 끝이었습니다. 호랑이에게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과부는 깨달았습니다. 호랑이는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를 좇는다는 것을요. 과부는 약초를 잘 알았습니다. 남편이 다쳤을 때 치료하면서 배웠습니다. 산에는 온가지 약초가 자랐습니다. 그 중에는 독초도 있었습니다. 과부가 발견한 것은 반묘라는 맹독성 약초였습니다. 그리고 썩은 냄새를 풍기는 독버섯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소량 섞으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반나절 동안 시체처럼 몸을 굳게 만들고 강한 악취를 풍기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랑이는 산 사람의 체온과 냄새를 줬습니다. 하지만 썩은 시체는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과부는 보름이 될 때마다 그 독을 먹었습니다. 자신을 잠시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과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젯밤도 보름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올 밤이었습니다. 그때 이생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길을 잃은 선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과부는 고민했습니다. 문을 열어주면 이생도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쫓아내면 산에서 얼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결정했습니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생이 있으면 호랑이가 냄새를 맡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를. 과부 혼자라면 독을 먹어 시체처럼 위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과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생에게 사실을 말하고 함께 독을 먹는 것. 하지만 이생이 믿을까요? 낯선 과부가 독을 먹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둘째, 아무 말 없이 밥에 독을 섞어 먹이는 것. 그러면 이생도 모르는 사이에 시체처럼 변할 것입니다. 과부는 둘째를 선택했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곧 올 것이었습니다. 이생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낭비하다가 둘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과부는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반묘와 독버섯을 아주 조금 넣었습니다. 양이 중요했습니다. 많으면 진짜로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적으면 효과가 없었습니다.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섞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먹었던 양을 생각하며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릅니다. 이생에게 맞는 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부는 도박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이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둘 다 호랑이에게 죽습니다. 과부는 밥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이생 앞에 놓았습니다. 표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불안함을 드러내면 이생이 의심할 것입니다. 이생은 밥을 먹었습니다. 과부는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적당한 양이길, 죽지 않기를. 이생의 몸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이생이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몸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과부는 이생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약했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숨이 멎지 않는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호랑이가 왔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과부는 긴장했습니다. 이생 곁에 앉아 그의 맥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호랑이가 집 주변을 돌았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과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생의 몸에서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독버섯의 효과였습니다. 과부도 같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재채기를 했습니다. 역한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썩은 시체의 냄새였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물러섰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호랑이가 떠났습니다. 과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생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과부는 밤새 이생을 지켰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시 해독제를 먹여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생은 버텼습니다. 숨은 계속 쉬어졌습니다. 맥박도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생의 몸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생이 깨어나면 목이 마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생은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차가운 표정은 잔혹함이 아니라 공포를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습니다. 독이 든 밥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약이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목숨도 위험한 상황에서 낯선 일을 구했습니다. 실패하면 둘 다 죽을 수 있는 도박이었습니다. 이생은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였습니다. 과부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독을 먹였다고 원망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과부는 밤새 자신을 지켰습니다. 혹시 숨이 멎을까 두려워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생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생은 물었습니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쫓아내면 자신만 안전했을 텐데 왜 함께 위험을 감수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과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남편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생을 쫓아냈다면 이생은 산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생의 부모도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생은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루를 더 쉬었습니다. 이생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약초를 달여 주었습니다. 몸의 독을 풀고 기운을 회복하는 약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이생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과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하루면 큰 길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이생은 마지막으로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계속 혼자 사실 건지 물었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이 남편과 함께한 곳이라고,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생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생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생은 무사히 큰 길에 도착했습니다. 과부가 알려준 길은 정확했습니다. 위험하지도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순조로웠습니다. 며칠 뒤 이생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봤습니다. 이생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생은 합격했습니다. 높은 성적으로 급제했습니다. 이생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부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도 과부 덕분이었습니다. 과부가 살려주지 않았다면 시험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이생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벼슬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이생은 제법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녹봉도 넉넉했습니다. 이생은 과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생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산으로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과부가 아직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과부를 찾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여전히 그 산속 집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생은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생은 큰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 쌀, 포목, 은자를 가득 넣었습니다. 과부가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을 기억하는지 자신이 무사히 급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답이니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을 시켜 그 산으로 보냈습니다. 상자와 편지를 과부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이생은 놀랐습니다. 과부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과부는 말했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도운 것이 아니라고,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자신은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필요한 것이 없다고 거절했답니다. 이생은 당황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은데 받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생은 다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편지만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물질적인 보답이 아니어도 좋다고, 하지만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언젠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도움을 청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산을 내려와 마을에서 살고 싶다면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달 뒤 답장이 왔습니다. 과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갈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있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생이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생은 과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억지로 은혜를 갚으려 하는 것도 실례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생은 매년 사람을 보냈습니다. 과부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과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생은 더욱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가정도 꾸렸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느 해 사람이 돌아와 이상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과부의 집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였다고 했습니다. 이생은 놀랐습니다. 과부가 재혼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달 사람이 자세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과부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길 잃은 고아였습니다. 산에서 부모를 잃고 헤매던 아이를 과부가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거두어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생은 미소 지었습니다. 과부는 여전히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아이를 위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옷과 책, 그리고 공부에 필요한 물품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과부가 받았습니다. 아이를 위한 것이라면 사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생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40이 넘었습니다. 높은 벼슬에 있었고 존경받는 관리였습니다. 가정도 화목했고 자식들도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과부를 여전히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었습니다. 과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산속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거둔 아이는 자랐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착했습니다. 이생은 그 청년을 한양으로 불렀습니다. 공부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과거를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과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미래를 생각하면 한양에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결국 과부는 허락했습니다. 청년은 한양으로 갔습니다. 이생은 청년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최고의 스승을 구해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청년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생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3년 뒤 청년은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이생은 기뻤습니다. 과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과부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을 내려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청년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이생의 도움으로 좋은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청년은 이생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거두고 키워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매달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녹봉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필요한 것을 챙겨 드렸습니다. 과부는 청년이 잘 되는 것을 보며 행복해 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이생은 50이 넘었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날 나이였습니다. 이생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려 했습니다. 떠나기 전 이생은 마지막으로 과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이생은 그 산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헤맸던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집까지 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산을 올랐습니다. 기억 속에 그 집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과부가 나왔습니다. 과부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이생을 보고 놀랐습니다.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생은 과부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했습니다. 이생은 계속 말했습니다. 과부 덕분에 과거에 급제했다고, 벼슬을 하며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거둔 청년도 잘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과부의 선행 덕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과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30년의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이생은 과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산을 내려와 편하게 사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청년도 함께 모시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역시 거절했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추억이 있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끔 길 잃은 나그네가 찾아온다고, 그들을 도우며 산다고 말했습니다. 이생은 이해했습니다. 과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속했습니다.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말하라고, 자신이 도울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생은 작별을 고했습니다.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생은 60을 넘겼습니다. 과부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생은 슬펐습니다. 직접 찾아가 조문했습니다. 과부는 그 산속집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생은 과부를 남편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들 수 있게 했습니다. 과부가 거둔 청년도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도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이생은 과부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집 안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과부가 남긴 기록이 있었습니다. 과부는 자신이 도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생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십 명의 이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길을 잃고 과부의 집을 찾아왔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과부는 그들을 받아들였고 독을 먹여 시체처럼 만들었고 호랑이로부터 지켜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부는 혼자 그 일을 해냈습니다. 보름마다 찾아오는 호랑이를 속이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생은 감동했습니다. 과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생은 과부를 기리기 위해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곳에 한 여인이 있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노라. 그 비석은 오래도록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것을 보며 과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선행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조용히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과부는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생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독이 든 밥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보기에 해로운 것이 실은 이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차가워 보이는 행동이 실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과부는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